미국의 한 농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미 전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한국이 거론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의 한 농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나이는 45이고 남편 조셉과 함께 오래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잦고 땅이 기름진 이곳은 평범하지만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침이면 수탉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장화를 벗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몇 해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코 잊지 못할 생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는 이유는 그 작은 생명이 제 삶을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아이는 단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삶의 한 조각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계절 같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조셉은 한국의 자연과 전통에 깊은 관심이 있어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여유가 허락되었을 때 조용한 결심처럼 여행길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문 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다는 전라남도의 한 산골 마을 근처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이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조용한 트레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그 숲길 한가운데서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갈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왔고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셉과 저는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고 눈빛을 나눈 후 조심스레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낙엽더미 사이에 작고 여윈 생명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털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희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로 울음을 내며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널 해치지 않아. 제가 내뱉은 그 말이 통했는지 작디작은 고양이는 미약하게 제 손바닥 안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저는 조셉을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의 마지막 날 새로운 존재 하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생김새는 미국에서 보던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귀는 조금 더 길쭉했고 꼬리 끝부분에는 검은 고리가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얼굴에는 날렵한 선이 있었고 눈동자는 마치 들짐승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누군가는 야생동물이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희에겐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었죠. 문제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근 동물병원을 찾아가 기본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을 받게 했고 여행 일정을 하루 미뤄서라도 필요한 모든 서류와 검역 절차를 마친 끝에 이 작고 용감한 생명을 함께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 후 농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 작은 고양이는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의 터전이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다른 고양이들과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농장에는 원래부터 고양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이 작은 생명이 다른 고양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적응력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눈에 띄게 빠르게 자랐고 다른 고양이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높은 지붕 위로 훌쩍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 움직임과 시선은 분명 고양이보다는 야생의 무언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농장의 새벽녘, 다른 고양이들이 여전히 모이 주위에서 장난을 칠 때 이 고양이는 혼자 밭두렁을 어슬렁거리며 마치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들쥐나 작은 새를 입에 물고 돌아와 저희 발치에 내려놓기도 했어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이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조셉은 처음엔 루시를 제안했지만 저는 좀 더 강인하고 신비로운 이름을 원했어요. 결국 사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에서 온 듯한 이 이름이었지만 한국 여행에서의 만남을 기억하고 싶어 스스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사야는 농장에서 단단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사야를 바라보며 작은 생명이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놀라움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야가 농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봄을 준비하던 어느 날부터 수로 주변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토사가 무너지고 배수로가 막히며 농작물 뿌리가 손상된 흔적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 훼손으로 생각했지만 조셉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새벽마다 밭과 수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셉은 물기가 흥건한 밭머리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낯선 생물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던 붉은 눈동자와 날카로운 앞니, 두툼한 갈색, 털을 가진 짐승은 마치 쥐와 수달의 중간쯤 되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트리아였습니다. 한때 애완용이나 모피용으로 들여왔다가 야생으로 풀려난 이종 외래종이었죠. 빠르게 번식하며 수로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뉴스는 종종 들었지만 저희 마을에까지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마리쯤 되겠거니 했지만 곧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으로 번졌습니다. 조셉이 밭에 설치한 작은 무인 카메라에는 밤마다 서너 마리씩 몰려다니는 뉴트리아 떼가 포착되었고 그들이 밭을 파헤치고 비닐을 물어뜯으며 물기를 훼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옥수수 모종과 무너진 고랑들을 바라보며 저희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조셉은 급하게 인부 몇 명을 불러 포획망을 설치하고 철망 울타리를 둘렀지만 뉴트리아들은 영리하고 빠른 동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함정의 위치를 파악해 피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가꾼 밭은 갈수록 망가졌고 농장 인근의 개울가 역시 진흙탕처럼 변해갔습니다. 어쩌다 마당 한복판에 죽은 채 놓인 병아리를 발견했을 땐 그 작은 생명이 짓밟힌 듯한 흔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사태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한밤중에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나 뾰족하고 처절해서 순간 저는 사람의 비명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잠에서 깬 조셉과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손전등을 챙겨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어두운 들판을 훑고 지나가던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죽은 뉴트리아들이 네댓 마리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 곳곳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긁힌 상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가 보아도 자연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겁이 덜컥 났고 무엇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생각하던 순간 옥수수밭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사야였습니다. 입가에는 선홍빛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작고 여윈 새끼였던 사야는 어느새 성숙한 맹수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그날 밤 이후로 저희는 사야가 단지 고양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뉴트리아 떼가 드나드는 길목을 파악하고 마치 사냥꾼처럼 그들을 한 마리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뉴트리아 사체들을 보며 어딘가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농장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담은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조셉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이후 사야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야는 해질 무렵이면 밭 가장자리로 향했고 새벽이면 이슬에 젖은 발을 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움직임은 민첩했고 눈빛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그 아이는 조용히 사라진 위협을 뒤로한 채 평소의 자리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농장의 제이슨 부부가 어느 날 저희 농장을 방문했을 때 제이슨은
마당에 나란히 놓인 뉴트리아 사체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한 거라고요? 그는 사야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조셉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야는 그 순간에도 담담하게 풀을 씹고 있는 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변 농장 주인들이 찾아와 사야를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고양이를 키우면 뉴트리아를 쫓아낼 수 있느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야는 분명 고양이가 맞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사냥하는 방식도, 낯선 생명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을 향한 태도도 흔한 고양이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 시기부터 저는 사야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더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아온 수많은 고양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야생적이면서도 침착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아이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야는 그저 동물이 아니라 농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저희 부부보다도 더 이 땅의 주인 같았습니다. 농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수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뉴트리아는 출몰했지만 사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점점 안도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야에게 은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야가 농장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이 작은 존재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 곁에 있어 왔던 것처럼 사야는 농장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야가 밭 끝자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때면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가곤 했고 해질녘이면 사야가 어슬렁거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야는 고양이보다 크고 움직임은 너무나 민첩했으며 사냥 방식은 도저히 가정용 고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고 왔을 때의 기억을 되짚으며 저는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어느 날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풀려버렸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제이슨 부부가 간단한 농사 도구를 빌리러 들렀고 마침 티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아내는 조용하고 온화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진이었고 미국에 온 지는 꽤 되었지만 여전히 고국의 자연과 동물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간직한 분이었습니다. 유진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낮잠을 즐기던 사야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 혹시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저는 여행 중 한국의 산길에서 만났던 그날을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살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단어였고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살기요? 그게 어떤 동물인가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한국 살기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아는 사야와 너무도 닮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뺨에서부터 이어지는 검은 줄무늬, 뚜렷한 귀끝, 황금빛 눈동자와 길쭉한 체형. 사진과 사야를 번갈아 보며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살근 한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며 산속 깊은 곳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인간을 피하고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엄중한 의미를 지닌 존재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사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느긋하게 몸을 핥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사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본 게 잘못은 아니잖아. 어디든 사야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자라고
제 발치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실은 인간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야생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를 모르고 데려온 것이었다 해도 지금 알게 된 이상 저희가 계속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 규정, 살개 생태와 행동 습관, 그리고 국제적인 보호동물 이송 절차까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혼란과 갈등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존재가 실은 제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야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따랐고 밤이면 베란다 난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여전히 어떤 외로움과 본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을 마주보는 것이 조금씩 버거워졌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야를 보내야 한다고,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요. 그 결정은 마음을 찢는 일이었고 조셉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야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존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관련 동물보호 단체에 연락을 취했고 사야의 생태와 구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야생동물관리기관과도 몇 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이송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동시에 감동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고맙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야를 너무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야는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여전히 평온했고 사야는 마지막까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줌의 털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는 언제나 그 자체로 아프고 무겁지만 준비된 이별은 더더욱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사야를 보내기로 결심한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며칠 중 하루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천천히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도 비슷했습니다.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햇살의 각도가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그런 감정이요. 출국 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해졌고 한국으로 보내기 전까지의 검역과 건강 점검을 위해 지정보호소에서 이틀 정도 머물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고 동물보호단체 직원들이 방문해 사야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사야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괜스레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조셉은 사야와 농장을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사야 역시 익숙한 발걸음으로 밭 가장자리와 헛간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히려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교감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이제 정말 보내야 할 시간이라는 문장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국 당일 저희는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준비해준 이동 케이지 안에 사야를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익숙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 더 이상 눈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해. 정말 많이.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사야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셉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희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맞춰 동물 담당 직원들이 케이지를 옮겨가고 사야는 조용히 저희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고요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귀가한 뒤 며칠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야가 늘 앉아있던 창가, 사야가 자주 들렀던 마당 돌계단,
달장 옆 그림자 속에서 빤히 저희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재는 아픔보다는 점점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사야는 떠났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사야가 남긴 시간들은 계속해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사야와의 이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SNS에 올렸습니다. 농장을 지켜준 한국 살쾡이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게시물은 며칠 만에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을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서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야를 품에 안았던 그날 이후 사실은 저희가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야가 저희 농장을 지켰던 것처럼 그 아이는 어쩌면 조셉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낯선 땅에서 온 작은 생명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몇몇 농장 운영자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부에서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들이 많았고 한국 살게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도 마당 한켠에는 사야가 마지막으로 사냥해놓고 떠난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줌의 털이 여전히 마른 풀 사이에 남아있고 옥수수밭 끝에는 사야가 좋아하던 작은 돌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앞에 앉아 햇살을 쬐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 아이가 그곳에서 어떤 냄새를 맡았고 어떤 하늘을 바라보았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면서요. 누군가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담백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별은 어떤 존재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던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는 일이라고요. 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든 제 삶의 한 구석에서 영원히 머물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아주 깊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멸종위기종인 살쾡이라고도 불리는 하나의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